방역 지침상 할 수 없이 마스크를 쓰고 올라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K-콜로퀴움에 대한 소개 잠깐 말씀드리고요. 교수님 소개해드리고 좋은 강연을 부탁드리러 올라왔습니다. K-콜로퀴움은 4차 산업혁명 혁신 3도 분야에서 우수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교수님들의 연구 성과를 모집하고 학제 간 융합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마련한 세미나입니다. 2020년까지는 브라운백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K-콜로퀴움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올해 2학기에는 6회에 걸쳐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을 소개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미나 주제 강연을 해주실 양지현 교수님은 MIT 항공우주공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NRC 펠로우, 네이벌 포스트그레이주에이트 스쿨에서 리서치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서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서부터 국민대학교 자동차 융합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강연 주제는요, 인간 중심의 자동차 기술과 연구를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자동차 융합대학의 양지현입니다. 네, 지금 저 유튜브로 나오는 거 보고 있는데 좀 딜레이가 있네요. 우선 이렇게 K-콜로퀴움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번 우선 지금 여기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간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선에서 다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준비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선 이전에는 제가 세미나를 할 때 대부분 연구 위주로 했는데 오늘 이렇게 세미나 초청을 해주셔서 어떤 분들이 들으실까를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교수님들께서도 들으실 거고, 그다음에 교내 직원 선생님들도 들으실 거고, 그다음에 학생분들도 들으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타겟팅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연구를 해왔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제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이번에 특강 자료로 준비하면서 만든 자료인데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서 조금 어색할 수는 있는데 우선 보시면 커리어 타임라인입니다. 제 이제 경력 히스토리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동안 제가 이제 어떻게 자동차 공학을 연구하게 됐고 이 길을 걸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특강을 하거나 아니면 뭐 면접을 볼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동차 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공학을 했어요?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셔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외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싶어서 좀 그동안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를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큰 화두는 why versus why not입니다. 그러니까 왜 안 돼? 왜 이 두 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죠. 당시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주위에 너무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이제 모범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수학을 좀 다른 과목보다는 많이 잘해서 그 당시에는 잠시만요. 우선 간단히 제가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저한테 이제 진로 상담을 해오는 학생들도 많이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해서 간단히 이런 케이스가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고등학생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제가 잘 못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을 제외하다 보니까 공대를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문과보다는 이과였고요. 그랬고 그리고 뭐 생물을 잘 많이 안 좋아했고 그래서 전기전자도 안 좋아하다 보니까 남는 쪽이 이제 기계, 항공, 환경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대 진학을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저한테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면 뭐 항공우주사가 되기로 하셨나 봐요.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데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꿈을 갖고 있진 않았고 그냥 제가 싫어하는 거를 이렇게 제외하다 보니까 공학, 기계항공공학을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간 전공이 저한테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잘 지냈고 1학년 때 잘 지냈는데 이제 당시에 1학년 때 여행을 갔다가 또 굉장히 단순한 이유로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캠퍼스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곳에 와서 또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또 이제 그런 굉장히 단순한 이유로 유학을 결심을 하게 되고 2학년, 3학년 때 전공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을 준비를 해서 유학을 다행스럽게 당시에 성공적으로 그 어드미션을 받아서 케임브리지, 매사추세츠, 미국에서 유학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성장이라면 성장이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는 대학원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많이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그 전까지는 주어진 문제를 풀고 숙제를 하고 시험을 보고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대학원에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를 하거나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연구 문제를 내가 정의를 해야 되고 그 정의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부터가 정말 멘붕인 거죠. 그래서 너무 그 개념 자체가 달라진 거를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서 헤맸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울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이제 한 학기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적응하게 되고 물론 이제 언어가 다른 데서 오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가 이제 새로 왔죠. 한국에서 계속 나고 자랐는데 미국이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말 훨씬 더 다양한 이제 그런 세상이다라는 거를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한국에서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너무 훌륭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또 깨닫고 교통 시스템, 대중교통도 한국이 너무 훌륭하다 이런 것들도 또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양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이제 유학을 결심을 하면서 제가 원래는 하고 싶었던 분야는 무인기 제어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금도 이제 드론이나 UAM 이런 게 굉장히 핫한 분야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드론 제어가 그때도 굉장히 주목받는 분야에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고 그래서 항공우주공학과로 진학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먼저 주셨어요. 이제 저는 이제 실험실을 찾아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연락을 주시면서 내가 포드 자동차하고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런 충돌 방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됐는데 너가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제안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당시에 항공과로 진학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자동차 연구를 제안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저는 의아스러웠죠. 그래서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교수님 저는 항공과로 왔는데 자동차 연구를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께서 답변을 딱 이렇게 하셨어요. Why not? 이러시는 거예요. 왜 안 돼? 그러시면서 물론 영어로 Why not?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자동차에 이렇게 충돌 방지 알고리즘을 연구를 하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이 항공기에서 개발된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본질은 똑같다 이런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제 거기에 납득이 돼서 자동차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인간공학이라는 분야도 그때 처음 접했거든요. 그 전에는 전혀 모르다가 이 과제를 하면서 이제 제 사수를 맡으셨던 분이 이제 옆 실험실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저희 그때 당시 실험실에서 포답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 방지 시스템을 개발한다 그러면 저희가 센서를 자동차에 달아서 거리를 측정하고 속도를 측정하고 이러면서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을 정보를 갖고 오잖아요. 이제 그런 정보를 사람한테 제공을 했을 때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반응 시간이 빠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응 자체를 아예 안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핸들을 틀어서 조향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반응들을 어떻게 시스템이 결합할 것인지 이런 분야를 연구를 하는 거를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이런 융합 연구를 시작을 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자동차 쪽 연구, 그 다음에 인간공학 연구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학위를 2007년에 받고 2008년부터 그 몬터레이라는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요. 거기에 이제 해군 대학원의 박사후 과정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6년 반 정도 지내게 됐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살지 한국에서 살지는 잘 몰랐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잡을 구하고 있었고 일자리를 그러니까 퍼머넌트 잡이죠. 잡을 이제 구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했던 연구는 해군 대학원이기 때문에 이제 국방 쪽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약간 대외비스러운 연구도 많았고 그 다음에 항공 헬리콥터 조종사들이 어떤 식으로 정보를 취득하는지 이런 연구들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자동차 도메인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사용했던 방법론은 다 이제 시뮬레이터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방법론은 거의 동일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미국과 한국에서 잡을 알아보다가 한국에서 국민대학교에 굉장히 좋게 돼서 임용이 돼서 2013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이니까 7년 또 넘었죠. 8년은 좀 안 됐는데 그동안 자동차 융합대학에서 차량 인간공학 실험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제가 저희 학생들과 같이 연구를 하는 Human Vehicle Interaction, 차량과 탈것, 자동차라던가 항공기 이런 탈 것들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연도가 2043년인데요. 제가 지금 예정대로 잘 이 교수 생활을 수행을 하면은 예정되는 퇴임 날짜가 2043년이어서 우선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그동안 정신없이 연구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대학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요새 들어서 좀 어떻게 더 방향을 잡아서 앞으로 더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그런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퇴임한 이후에도 또 제 경력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잘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이제 좀 차근차근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어떤 좀 솔직히 하나의 그냥 케이스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Why not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뚜렷한 목표가 있으실 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그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굳이 내가 그거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적응을 하고 내가 굳이 공대에 뭐 안 갈 이유도 없고, 그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와서 저한테 이제 진로 상담을 하러 오는 학생들 할 때도 좀 당연히 이제 예전에 제가 했던 걱정들과 거의 지금 생각해 보면은 동일하게 20년 전에 제가 했던 고민들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도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꼭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그런 네가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연구하는 자동차 인간공학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자동차 공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자동차 공학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가 연계돼서 많이 나오는 단어죠. 자동차 공학은 딱 보시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다 아실 수 있어요. 즉 자동차라는 요 탈 것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제조하고 운용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공학을 배우는 거예요. 자동차 공학. 그렇죠? 그리고 요 오른쪽에 보시면 현재 저희 자동차 융합대학에 그리고 자동차 공학 전문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험실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뭐 차체를 설계해야 되고 구조랑 안전 부분도 저희가 또 연구를 해야 되고 당연히 엔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인 차량, 자율차 굉장히 몇 년 전부터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저희는 옛날부터 있었던 실험실이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 쪽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소음 진동 분야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전기 모터의 제어, 굉장히 수요가 또 늘어나는 분야고, 재료 분야, 어떻게 해야지 더 튼튼하고 가벼운 차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인간공학, 차량 인간공학도 있고, 그 다음에 차가 자율주행 등이 되려면 그 안에 그 소프트웨어가 있어야겠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AI나 빅데이터랑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 신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연구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진짜 자동차 공학에서 굉장히 일부를 하고 있는데, 이 실험실들을 관통하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의 주제, 당연히 자동차지만 굉장히 중요한 특성은 관성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성을 가진 물체를 어떻게 잘 다루는 연구를 하느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는 학생들하고 연구할 때나 교육할 때 굉장히 강조를 하고, 또 자동차 도메인에서 연구를 하거나 일을 할 때는 꼭 이해해야 할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라고 하면은 예전에 이제 생각했던 그런 엔진, 내연기관, 이러한 이제 개념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매스컴 통해서 많이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라던가 자율주행 자동차, 이러한 것들의 개발과 함께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시기죠. 그래서 우버라던가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 그리고 자동차 제조업이 아니라 IT 기업 쪽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을 테슬라 신규 OEM도 이제 나타나서 기존에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수직적인 그런 산업 구조였는데 요새는 서로 이렇게 컨소시엄이나 협력체를 구성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변화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에 자료를 찾아보다가 여기 동아사이언스 웹사이트에서 이 사진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1966년 서울 흥인지문입니다. 예, 흥인지문은 동대문, 지금 DDP 플라자 있는 그 지역인데,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처음에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날짜가 연도가 1966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진 보고 한 1950년대 이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 그러니까 66년에 소 달구지가 이렇게 거리에 택시랑 같이 다니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지금은 없지만 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도 이렇게 거리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과 한 50년 조금 더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거리는 이랬다라는 게 저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약간 충격이었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풍경은 너무 익숙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저 사진을 보고 제가 그러면은 오늘날의 동대문 주변을 찾아보자.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2021년 7월에 찍은 사진이래요. 그래서 여기 동대문 보이시고 후민지문 보이시고 그 앞에 전경이 쫙 있죠. 그래서 아마 앞에 사진을 안 봤으면 그냥 그러려니 저는 했을 텐데 이제 앞에 사진을 보고 보니까 다른 점이 눈에 들어오죠. 대중교통이 있죠. 버스가 있고 차선이 굉장히 넓어졌고 횡단보도가 있고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 보행자도 있고 신호등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그죠. 그리고 공원 이렇게 나무 같은 데 아래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50 몇 년 전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었고, 그렇다면 앞으로 한 50 몇 년 또 후에는 어떨까를 이제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본데 당연히 뭐 후민지문은 그대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건 여기 날짜는 2078년인데 특별한 날짜입니다. 연도입니다. 왜냐하면 2070년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100살이 되는 해 2078년에는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요새 많이 나오는 이런 UAM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퍼스널 모빌리티 이런 전동 키포들도 지금보다 많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배달하는 무인 그런 비에클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신호 체계도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신호등뿐만 아니라 차량들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커넥티드 시스템이 더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이런 시스템들이 있긴 하겠지만 또 어떻게 한편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공원처럼 굉장히 녹지등이 조성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다가 필요할 때 뭐 이런 것들이 호출이 돼서 와서 우리가 탈 수 있게 그렇게 해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물론 제 상상이니까 당연히 틀린 부분이 더 많겠지만 한번 주말에 자료를 준비를 하다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는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자동차 회사라든지 이제 다른 산업체에서도 많이 앞으로의 교통이 자동차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CES 2020년에 현대자동차에서 보여준 그런 영상인데요.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도 이렇게 UAM이라는 그 도심형 항공기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사람의 이동을 어떻게 더 편리하게 할 것이냐, 더 안전하게 할 것이냐 이러한 그런 철학을 공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인데요. 교통체증이 좀 심하기로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고 이러한 지역에 UAV라던가 이런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모빌리티가 더 좋아질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컨셉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자기가 타고 갈 수 있는 셔틀을 고를 수가 있고 지금은 우리가 운전을 해야 되지만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안에서 잠도 잘 수 있고 뭐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공간도 지금의 자동차와는 다르게 구성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허브로 그런 셔틀을 타고 허브로 가게 되면은 그 허브에서 짐 같은 것들은 뭐 자동으로 이렇게 서로 연계가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연결이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여기 그 링크를 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서 우선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커튼도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가고, 예. 그래서 이렇게 미래의 세계를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이제 그렇다면은 어쨌든 뭔가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나오면은 항상 최초의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마 세계 최초의 증기자동차는 물을 끓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기자동차는 1769년에 나왔고, 그다음에 세계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동차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 칼 벤츠의 페이턴트 모터 바겐이 1886년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제작된 최초 자동차가 여기 1955년에 나왔고, 국내 개발 최초 자동차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 폰이 1975년에 나왔습니다. 실은 제가 이 마지막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갖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1992년은 어떤 해일까요? 네. 아마 아시는 분이 혹시 여기는 없으시겠지만 생각을 조금만 해보시고, 네. 정답은 1992년에는 국내 최초의 자동차 공학과가 국민대학교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1992년에 자동차 공학과가 신설이 되었고, 그다음 자동차 공학 전문 대학원도 1998년에 신설이 되었고요. 이 자료는 저희 BK21 사업단 자료를 갖고 왔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임용되었던 해부터 해서 저희 자동차 융합대학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에 제가 자기소개 해드리는 것과 연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2013년에 학교에 왔고 2014년에 자동차 융합대학이 또 신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IT 융합학과가 또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2014년 2월에 아마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링크 사업이라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 제안서를 저희 이제 자동차 융합대학 교수님들께서 주도적으로 작성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공학관 별관 316호에서 10 to 10, 예,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모니터를만 갖다 놓고 교수님들이 다 가서 작업을 하시고, 그때 그 본부에 이제 신홍진 선생님도 계셨고, 예, 그러셨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제안서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뭐 CK2 사업, 링크 플러스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 이래서 저희 쪽에서 그런 과제를 많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학과가 이런 수많은 과제로 바쁘고 힘들기도 했지만 같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저도 같이 지낼 수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때 왜 어려웠냐면 석박사 학위를 하고 그다음에 박사 후 활동을 하면서는 제 연구 논문을 쓰고 제 연구 제안서를 쓰는 거는 그때 이제 막 배웠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생활할 때 연구 논문 쓰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써보고, 그다음에 연구 제안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학생 때는 논문만 쓰면 되지만 이제 교수가 되면은 내가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런 연구를 할 거예요 라고 제안서를 써서 평가를 받아서 과제 펀딩을 받아와야지 이제 또 학생들하고 연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그걸 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업 제안서 작업에서 처음 이제 해본 거였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또 작업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활동이 저희 학과에 많이 있다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7년, 18년에는 주임 교수를 하고 2019년에는 이제 다행히 1년 좀 행정 일에서는 벗어나서 좀 쉬고 있다가 다시 복귀를 했더니 이제 BK21 사업 제안서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교수님들과 또 저희 선생님들과 또 잘 합심을 해서 다행히 이 사업도 수주를 하게 되고, 이제는 이제 4차 산업도 2021년에 끝나고 BK도 시작을 하니까 당분간 과제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제의 끝판왕이 제 생각엔 코로나 덕분에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되게 거창한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 공유 대화 사업에 여기가 분야별로 이거는 지정을 해서 미래자동차 분야가 있게 돼서 저희 학교가 주간대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올해 1학기 때 그 교수님들과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해서 이게 선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제 자료를 준비하다가 계속 색필로 샜는데 그 자동차 융합대학 그 교수님들과 그 직원 선생님들을 교내에서 혹시 보셨는데 막 다크서클이 발목까지 내려와 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자동차 쪽 분야 교수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은 차량 인간공학에 대해서 제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컨셉 영상 하나 보실 텐데요. 이건 뭐 제가 하는 연구는 아니고 이것도 2020년 CES 코로나 직전에 있었던 CES에 갔던 이제 영상인데요. 벤츠에서 당시에 보여주었던 컨셉 영상이에요. 그래서 영화 아바타 아시죠? 그 아바타 팀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컨셉 비에이크를 보여주었는데 결국은 컨셉이 뭐냐면 그 아바타에서도 그 그러니까 그 자연하고 교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환경과 서로 교감을 하고 그리고 사람과도 교감을 하는 그런 자동차를 이렇게 개념을 내세운 거죠. 그래서 보면은 좀 지금 같아서는 좀 어처구니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읽고 보시면은 이 안에 이렇게 핸들이나 그 운전대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감정을 읽고 생각을 읽어서 시스템이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컨셉 비에이크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결국 사람하고 기계의 연결이죠. 연결을 보는 그런 분야가 제가 연구하는 이제 인간공학, 차량 인간공학 분야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고 좀 되게 미래적인 컨셉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 인간공학은 결국 이게 좀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와 사람의 상호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지적이고 그다음에 신체적이고 어떤 그런 조직적인 영향들을 고려하는 학문 분야다라는 거예요. 자, 재미없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를 제가 진행하는지를 예시로 보여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영상은 저희 실험실 홈페이지 앞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2013년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게 어떤 분야인지 궁금해하는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일반인들 대상으로 좀 설명해 주려고 만든 영상이고 여기 선배랑 후배가 이렇게 문답식으로 대화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설명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자동차가 개발되면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꼭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왜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영상입니다. 네. 시간이 지금 한 3분 정도 되는 건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시험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크게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 세이프티를 향상시켜야 되는 거고요. 즉 안전이라고 하면은 사람의 부상이나 뭐 이런 교통사고를 당연히 줄이는 그런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성능, performance, 성능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또 같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satisfaction, 만족이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믿고 탈 것이냐 자동차에서는 승차감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이냐 자율주행에서 멀미를 어떻게 우리가 최소화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크게 이제 3가지의 큰 그런 목적을 갖고 연구를 진행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3가지 골이 있는데
동시에 세 가지를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조금 만족도는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세이프티를 더 강조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반대로 그래도 세티스팩션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약간 도메인별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선 그동안 저희가 진행했던 과제들을 몇 건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연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수행을 한 연구고요. 제가 이제 이게 영상이어갖고 영상 진행되는 대로 제가 최대한 맞춰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율주행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거는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떤 단계, 즉 레벨 3이라는 단계에서는 자동차가 자율로 운전을 하다가 못하는 경우에 사람한테 갑자기 운전을 하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 레벨에서는 사람이 꼭 운전권을 받아와야 합니다. 네. 조금 사람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도 있죠. 내가 운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람을 꼭 받아와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사람한테 안전하게 제어권 전환 알림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 되고, 이제 국토교통부는 부처 특성상 안전 기준, 안전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부분은 이렇게 차량 환경에서 실험을 해서 다양한 시각적인 방법, 이렇게 A필라 부분에 비춰주기도 하고 허드에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을 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제어권 전환을 할 수 있게 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험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시각적인 방법 하나만 사용하는 것보다 청각적인 방법과 촉각적인 방법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이제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진행을 해서 저희 혼자만 진행한 건 아니고 다른 대학과 함께 협업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한 거 몇 개 조금 보시면, 여기 이 실험에서는 청각 메시지를 비교를 했는데요. 청각 알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청각 알림은 버지니아 텍의 정명훈 교수님 실험실에서 디자인을 해주셨습니다.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 게임을 하고 있죠. 자율주행이니까 운전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소리가 들리셨을지 모르겠는데 자율주행 제어권 전환을 받아오라고 이렇게 알림을 주면은 그때 이렇게 알림을 받아오는 영상이고, 저희는 그런 반응 시간이라던가 여러 가지 특정을 한 거죠. 이건 시각을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이거는 분기로 진출 상황에서 알림을 준 겁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알림, A필러 알림 이렇게 있고, 이어폰 음성 메시지 있고, 다양한 조합이 있죠. 그 다음에 시트에 진동을 넣어서 진동을 주는 그런 제어권 알림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조합으로 비교를 해서 어떤 알림을 가장 선호하는지, 효과적인지를 비교를 했죠. 여기서도 탭에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반짝반짝 많이 거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후반부에 진행을 한 실험인데, 이전에는 이런 LED 알림은 없이 그냥 허드에만 알림을 띄웠는데, 그 부분이 생각보다 운전자들이 알아채지 못해서 보완을 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실험을 연속적으로 해서 결국 자율주행, 부분 자율주행 차량에서 어떻게 해야 제어권 전환을 잘 넘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였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국과수에서 저희한테 과제를 의뢰한 배경이 보험 사기 때문에 의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사고가 발생할 상황이 아닌데 고의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국과수 측에서는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이 사고가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어떤 절차나 체계가 없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실험에서는 고의성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수에 의뢰되는 중앙선 침범, 뛰어들기, 보행자, 교차로 자주 의뢰되는 고의사고 상황이래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고 20대부터 60대까지 상황에서 이렇게 차량 시뮬레이터에서 데이터를 모았어요. 총 186명 모아서 155명에 대해서 실험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험 진행할 때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다 받고 진행을 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교차로에 이런 위험한 상황을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실험 참가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뭐 조향을 먼저 하는지, 브레이크를 먼저 밟는지, 아니면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지, 사고를 발생하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실험 참가자는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언제 어디서 발생하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실험을 저희가 진행을 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반응 시간이라던가 반응 양상이라던가 이런 거를 연령대별로 성별에 따라 속도별로 따라서 다 모아서 그 데이터는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가 이제 100명, 거의 200명에 가까운 데이터를 모았기 때문에 그 데이터 자체를 저희가 테이블화해서 국가수 측에 제공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자율주행 차량에서 어떻게 하면은 신뢰성을 우리가 저해하지 않는 그런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편해지는 자율주행 차량이면 되게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탈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설문조사를 해보면 의외로 나 못 믿어, 못 타겠어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현대자동차랑 같이 진행을 했던 연구인데, 어떤 상황에서 다양한 주행 상황이 있을 텐데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율주행 차량을 못 믿는다고 느끼는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도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행 상황에서 도심로에서는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온다던가 전용도로에서는 누군가 끼어든다거나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사람을 이제 태워본 거죠. 자율주행 차 타봐 이제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을 모집해서 실험을 한 후에 데이터를 모집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피부 전기 전도도라는 생체 신호도 측정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갑자기 사람이 흥분하거나 긴장하면은 여기 값이 찢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제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예요. 네, 그래서 여기 저희 실험 참가자분이 자율주행 차량을 탑승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안에서 저희는 이제 계속 측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피부 전기 전도도고요. 그랬는데 자율주행 차량이 잘 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 화면에서 지금 잘 안 보이지만 갑자기 멈춰져 있는 차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DSR 값이 치솟는 게 보이시고 또 다음에 안정이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탑승자들이 위협을 느꼈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차를 못 믿고 내가 운전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외비 자료라서 구체적인 수치들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자율주행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못 믿는 상황에서 정보를 어떻게 주는 거를 필요로 하는지를 또 알아보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앞에 칵핏이라던가 이런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했던 연구가 지금 벌써 45분이어가고요. 나머지 연구는 우선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연구는 제가 미국에서 했던 연구인데 이것도 시뮬레이션 연구예요. 그래서 그냥 왼쪽 영상만 플레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이제 장교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무인기하고 유인기랑 같이 어떻게 협업을 해서 작전을 수행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연구들을 시뮬레이터에서도 진행을 했었던 연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도 국방과학연구소랑도
그 연구를 비슷한 연구를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제가 시간상 여기까지 마치고 우선 저랑 같이 함께 연구를 진행해준 저희 학생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학회를 못 가서 보통은 이렇게 학회 사진을 막 이렇게 올려놓으면 좋은데 그것도 거의 한 2, 3년 전, 3년 전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했던 연구를 재밌게 들으셨다면 저도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 발표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혹시 교수님 연구실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공부를 하면은 좋겠는지 잠깐 설명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단장님께서 지금 저희 실험실에 진학을 하고 싶은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공대 계열 학생들은 기본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본적으로는 다 공대 계열 학생들은 저희 실험실 진학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히려 예를 들어서 항공과, 기계과 이쪽에서도 문의를 주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계나 항공이나 다 커리큘럼이 실은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다 동일하고 저희 쪽에 와서 연구를 하는데 무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저는 항공과인데 자동차 연구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를 주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제가 봤을 땐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기본 공학 계열에서 학부를 마친 학생들은 저희 연구실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계, 전기전자, 그다음에 항공 쪽 학생들, 당연히 그리고 자동차 쪽 학생들은 저희 쪽 연구를 진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는 심리학자분하고도 협업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심리학 연구를 하신다거나 실험심리학이겠죠. 그쪽 연구를 하시는 분들하고도 협업을 해서 만약에 그쪽에서도 관심 있는 학생들도 저희 쪽 연구를 진행을 하는 데는 물론 약간의 그 포커스는 다르겠지만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될까요? 네. 감사드리고요. 같이 박수 치면서 동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